미국이 한국 기술을 훔치려다 전 세계 망신을 당했습니다. 35억 달러를 쏟아부은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한국의 K9 자주포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사는 대신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설계도를 탈취하고 한국 기술자들을 추방하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어요. 과연 이 오만한 계획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시카 밀러입니다. 친구들은 그냥 제스라고 부르죠. 미 육군 소령 출신이고 지금은 국방부 산하무기평가국에서 기술 분석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긴급 소집 명령이었죠. 이런 시간에 연락이 오면 보통 큰일이 난 겁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았어요.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찰스 브래들리가 맨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죠. 브래들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ERCA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6년간 35억 달러를 쏟아부은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포신이 500발도 못 견디고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브래들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밀러 소령, 자네 보고서 얘기 좀 해보게. 저는 지난 3개월간 전 세계 자주포를 분석했거든요. 자료를 꺼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의 K9 썬더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명중률 98%, 독일 제품이 92%였으니까요. 연사속도는 분당 9발로 경쟁사보다 50%나 빨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즉시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폴란드는 계약하고 2달 만에 물건을 받았다더군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 만든다고요? 무기까지 이렇게 잘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브래들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밀러 소령, 자네는 우리가 그걸 그냥 사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나? 우린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네. 그러면서 CIA 기술 분석관 데이빗 로스를 소개했습니다. 로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퍼레이션 블루프린트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한화를 압박하고 존스법을 활용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핵심 설계도를 확보한 뒤 한화 미국 법인을 강제로 인수한다는 겁니다. 로스는 조지아주 사례를 들었어요. 작년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지었는데 비자 문제로 핵심 기술자 300명이 한꺼번에 추방당했다고 했습니다. 기술과 공장은 미국에 고스란히 남았죠. K9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설계도만 빼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에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건 뭔가 비겁해 보였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브래들리가 9월 말까지 한국의 답변을 받으라고 지시했어요. 한국이 다른 선택지를 찾기 전에 압박하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문득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로버트 존슨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였거든요. 어릴 때 자주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웠던 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 형제였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하려는 건지.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직접 협상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박서연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8세, 카이스트 기계공학 박사였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상보다 젊고 똑똑하네.
하지만 결국 미국 시장이 필요할 거야. 다음 날 판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월 30대 생산 가능한 자동화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미국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벽면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계약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론을 꺼냈어요. 미 국방부는 K9에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미국 내 생산이라고 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밀러 소령, 조지아 사태를 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서연이 자료를 꺼냈어요. 현대차 공장에서만 합법 비자 소지 엔지니어 200명이 새벽에 연행됐다고 했습니다. 그중 김준호 박사는 자기 MIT 동기였대요. 하버드 합격한 딸이 있었는데 결국 학교를 포기해야 했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봤어요. 그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TSMC 미국 공장 보셨냐고 물었어요. 작년 1조 7천억 적자였대요. 미국인 인건비가 대만의 5배고 기술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K9 핵심 부품 70%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만드냐고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M109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를 아냐고 물었어요. 한국은 독자 개발을 시작했대요. 그게 K105였고 K9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거부가 오히려 한국을 독립시켰다는 거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197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밀러 소령, 미국은 한국을 진짜 동맹으로 보냐고 했습니다. 아니면 편리한 도구로 보냐고 물었죠. 9월 말까지 답하라는 건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고 했어요. 당신네 직원들이 우릴 골든 리트리버라고 부른다던데요. 오퍼레이션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훔치려는 계획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서연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린 자존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이 말한 김준호 박사 딸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회의가 있는데 참석하라고 했어요. 긴급 회의라고 했죠. 도착했을 때 외교부 통상교섭 본부장 윤미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윤미라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밀러 소령, 이게 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오퍼레이션 블루프린트 실행 계획, 극비 문서였어요. 제가 참석했던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단계 한국 기술자 축출, 4단계 설계도 탈취, 5단계 한화법인 인수. 완전히 들통났어요. 윤미라가 추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CIA 보고서였어요. 한국 방산 기술 획득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죠. K9을 포함한 한국 핵심 기술 20개가 타겟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동맹국에 대한 태도냐고 물었어요. 산업 스파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어요. 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미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참석한 회의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첫째, 미국 내 생산 요구 거부. 둘째, 기술 이전 없는 완제품 수출만 가능. 셋째, 이 조건 불만이면 거래 안 함. 저는 반박했어요. 다른 곳에서 사시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어요. 독일 PH2000은 가격 2배에 납기 3년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더 비싸대요. 하지만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제 폴란드와 300대 추가 계약했고 오늘 오후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100대 계약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윤미라가 덧붙였어요. 우린 이미 미국 시장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이 훨씬 크다고 말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브래들리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다 알고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계획이 노출됐다고 했죠. 브래들리가 화를 냈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해. 언론을 동원해서 한국을 압박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1973년 미 국무부 기밀 문서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 이전 차단 지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문서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방산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 이익에 반한다. 모든 핵심 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한국을 영구적 구매자로 묶어둬야 한다. 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국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오만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두 번째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개인 일기장이었어요. 로버트 존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15일자 일기였어요. 오늘 한국 국방부 김 대령이 울었다. 우리가 M109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친구였다. 하지만 워싱턴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나는 그를 배신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일기를 읽었어요. 1978년 5월 10일자였습니다. 김 대령이 보여준 K105 자주포. 미국제보다 못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 나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하다. 1985년 3월 3일자 일기도 있었어요. 한국이 K9 개발을 시작했다. 김은 내게 말했다. 우리가 미국을 넘어설 겁니다. 나는 믿는다. 마지막 일기는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쓴 것 같았어요. 내 손녀 제시카에게. 한국을 존중하라. 그들은 우리 형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로버트 존슨은 제 외할아버지였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외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하셨어? 그럼 내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어. 한국 친구를 배신했다고. 익명 발신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외할아버지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한 몇 안 되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유지를 따르시길.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겪은 일을 미국이 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메일 발신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기록 보관소에 할아버지 일기 사본이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언젠가 손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직접 전달한 거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미국 국방부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제7조 한화의 모든 핵심 기술 미국 정부 공개. 제12조 미국 정부의 한화법인 인수 권리. 제15조 한국인 기술자 미국 정부 요청 시 즉시 교체. 이게 파트너십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일기 중 한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영원한 2등으로 만들려 하지만 한국인의 피 속에는 독립의 의지가 흐른다. 밀러 소령,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 강남, 한강. 70년 전 할아버지가 봤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9월 말 데드라인 이틀 전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K9 현지 생산 요구를 공식 거부한다고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오퍼레이션 블루프린트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술 탈취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낼 계획을 세운 나라에서 K9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중국이 K9 1000대 구매와 한중 방산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수주 현황도 공개됐어요. 폴란드 650대, 루마니아 200대, 노르웨이 150대, 이집트 300대, 호주 250대, 총 1550대였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200대의 거의 8배였어요. 오후에 한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화 회장이 폴란드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50대 50 합작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기술자에게 영주권, 자녀 교육 지원을 약속했대요. 폴란드 총리가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새벽에 끌고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기술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가세했어요.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까지 나섰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폴란드는 K9 500대를 추가 계약했습니다. 총 1150대였어요. 미국이 원했던 200대의 거의 6배였습니다. 저는 호텔 TV로 이 장면을 봤어요. 미국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브래들리가 전화했어요.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겠다고 한대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자주포 하나 못 사서 이 난리가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브래들리가 변명했어요. 한국이 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반박했어요. 폴란드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 훔치려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CIA 국장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K9 1000대 구매, 한중 기술 협력을 제안했대요. 한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어요. K9을 계산에 넣고 있었는데 재고가 바닥났대요. 국무장관도 보고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성명을 냈대요.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한국과 직접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밀러 소령, 현장에 있었지?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심호흡했어요. 외할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말했어요. 브래들리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술도 자존심도 선택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종속국으로 봤다고 했어요. 제 외할아버지 로버트 존슨은 한국전 참전 용사였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면서 한국군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했어요. 근데 워싱턴 명령으로 그들을 배신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M109 기술 이전을 거부하라고 했대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걸 후회하셨다고 말했어요. 임종 직전 제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뭘 했냐고 물었어요.
50년 전과 똑같은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설계도를 훔치려 했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사태와 오퍼레이션 블루프린트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완제품 구매, 기술 존중, 한국 엔지니어, 비자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동등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국방장관이 동의했습니다. K9 없이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어렵다고 했어요. 국무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반응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결심했습니다. 밀러 소령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한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대신 중국과 손잡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브래들리가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관보님이 한국을 골든 리트리버로 봤던 게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호랑이였다고 했어요. 며칠 뒤 저는 하원 외교위원회 긴급 청문회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어요. 오퍼레이션 블루프린트가 한국 K9 자주포 기술을 탈취하려는 5단계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장 유치, 기술 이전 강요, 한국인 기술자 추방, 핵심 기술 확보, 한화 미국 법인 강제 인수였어요. 저는 할아버지 로버트 존슨의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존중하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유언하셨다고 말했어요. 50년 전에도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고 종속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독자 노선을 걸어 K9이 탄생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사과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브래들리가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한국 정부도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증언 때문에 난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국 대통령과 50분간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 70년간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로만 봤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대요.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했대요.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이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세상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미국만 1950년대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국가가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주일 뒤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청와대 회담에서 새로운 한미 방산협력 협정이 체결됐어요. 상호 기술 주권 인정, 공동 개발, 수익 50대 50이었습니다. K9은 미국이 원하는 500대를 완제품 수입 조건으로 동맹 특별가 20% 할인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합의했어요. 조지아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도 공동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미방산협력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임명됐어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한미동맹 2.0 시대를 연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새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외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날이 왔어요. 한국과 미국이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오퍼레이션 블루프린트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황금빛 미래를 함께 수확하게 됐습니다. 진짜 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제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배신했던 한국. 저는 그 한국과 진짜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